이게 두 문제나 출제된 게 의미론이고요.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외웠던 언어란 뭐라고 했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뜻이 뭐라고 했죠? 의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20문제 중에 한 문제, 기억과 의미가 같은 것은 이런 거죠. 기억과 의미가 같다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라면 고유어라면 완전한 사전적 의미가, 또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목적어, 서술어 등을 통해, 주어 등을 통해 고려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심 의미다, 주변 의미다, 사전적, 지시적 의미를 중심 의미, 확장된 의미, 이것을 주변적 의미, 문맥적 의미, 비유적 의미, 2차적 의미, 뜻이 변했다 그래서 전의적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 뜻이 많다는 것은 그 단어에서 뜻이 커진 거잖아요. 그 주변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사람의 손을 뜻하는 한자인 손수자의 손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손님을 뜻하는 손님객, 우리 집에 손이 찾아왔어 이거 하잖아요. 또는 자손의 손을 뜻하는 종손, 장손 이거 하잖아요. 만약에 손이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다른 것을 동음, 이의, 어라고 할 것이고, 하나의 사람의 손인데 그는 손이 커, 또는 손이 부족해, 손을 끊었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죠. 손을 끊었다는 거는 뭐를 끊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었다는 이야기죠. 손이 크다라는 건 진짜 단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씀씀이가 크다라는 것은 다의어라고 한다는 거죠. 얘는 다의어, 얘는 동음 이의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우연히 단어의 소리가 같고 뜻이 전혀 다르면 동음이어고요. 하나의 단어에서 뜻이 커진 건 다의어라는 거죠. 죽다. 죽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다. 그러면 중심 의미지만 기가 죽었어 요즘에. 걔 요즘 보니까 코가 쑥 빠졌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의적으로 커진 거죠. 먹다라는 게 밥을 먹다. 그러면 중심 의미지만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의어라고 한다는 거죠. 주변 의미입니다. 자, 또는 의미 중에는 겉으로 드러난 외연적 의미라는 게 있고요. 속에 들어있는 내포적 의미라는 게 있죠. 보통 문학에서, 시에서 즐겨 쓰이는 내포적 의미,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 비유적 의미 이런 말 있잖아요. 의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또 그제 경찰직 시험에 또 나왔던 중의성이군요.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의적이라는 것은 뜻이 두 개다라는 거죠. 중복되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종 모호한 표현이라고 하고 중의적 표현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애매모호라는 말을 묶어서 많이 쓰는데 이 애매라는 게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애매하다 이런 말보다는 모호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일본식 단어 중에서 지금 많이 쓰지만 가급적 안 써야 되는 말 중에 야채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야채. 야채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사전에 있지만 일본식 조어기 때문에 야채보다는 뭐라고? 채소라고 바꾸라고 하잖아요. 둘 다 맞긴 하지만 애매도 사전에 있고 모호도 있는데 이제 애매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중에 전년도 서울시에 나왔던 중의적에도 어휘적 중의성이냐 아니면 구조적 중의성이냐 이런 이제 성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어휘적 중의성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나왔던 그대로, 우리 교재에 있던 그대로 얘가 나온 거잖아요. 저 배 좀 봐. 그럼 배라고 하는 게 어떤 어휘예요? 배 좀 봐 할 때 배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배인지 모르죠. 왜? 동음 이어가 많으니까. 경우에 따라 이 배가 사람 배인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두 배, 세 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게 어휘가 갖는 중의성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거만한 시장의 외삼촌은, 그러면 거만한이라는 관형어예요.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예요. 니은는 니을던 말이죠. 관형어가 시장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지 아니면 외삼촌을 꾸며주는지 모호하죠. 이런 것을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 중의성에 엊그제 시험에 나왔던 예문 그대로 갈까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려요? 사과 하나, 귤 하나 합이 둘이라는 건지, 사과는 하나고 귤은 둘이라는 건지, 사과와 귤 두 개씩이라는 건지 모호하잖아요. 이런 게 구조적 중의성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을 두 개씩 주셨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죠. 두 개씩이니까 각각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조금만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되고 안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돼요?
쉼표를 쳐주면 맞는 문장이 되죠. 어디에? 쉼표를 어디에 치면 돼요? 나름이지, 나름. 자, 시장이 거만해. 어디에 쉼표를 치죠? 시장이 거만하면 쉼표를 어디에 쳐야 돼요? 시장의 뒤에 쳐야죠. 시장의 뒤에. 자, 외삼촌이 거만해. 어떻게 해야 돼? 거만한 뒤에 치면 되죠. 아니면 어순을 바꾸면 되죠. 그 시장의 거만한 외삼촌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의성을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쉼표를 치거나 어순을 바꾸면 된다. 구조적 중의성에 관한 거예요. 중의성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2년 전 우리 지방직에도 또 바꿔서 나왔던 건데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그림이다. 그러면 이게 뜻이 세 개예요. 아버지의 그림이다. 뜻이 왜 세 개예요? 의라는 이 관형격 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말도 되고요.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하다. 대신에 이렇게 나와야 모호한 거지 이렇게 바꿔 나오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바꿔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죠. 자,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건 뜻이 하나죠.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하죠?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 이건 중의성이죠. 왜 중의성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고 싶은지 모호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은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호한 표현, 즉 중의적인 문장, 곧 비문이 됩니다. 마지막도 있죠. 내 생일에 친구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는 중의적입니다. 뜻이 두 개예요. 왜 두 개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 nobody. 일부는 왔다, somebody. 그래서 다 안 온 건지 일부만 온 건지가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어가 갖는 중의성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도 한 글자만 더하면 뜻이 하나예요. 한 글자만 더하면 뜻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뜻이 하나죠? 모두는 오지 않았다. 또는 모두 오지는 않았다. 그럼 일부만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를 쓴 거예요? 보조사. 보조사를 씀으로써 뜻이 하나로 제한돼. 자, 이야기는 이런 거죠. 얼뜻 보면 중의적일 수 있는 문장도 조금만 바꾸면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문장 중에 제일 시험에 요즘에 잘 나오는 게 있죠. 남편은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남편은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어때요? 뜻이 두 개죠. 뜻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보다라고 하는 비교격 조사가 대상인지 정도인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대상이면 뭐겠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게임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듭 나는 5덕인데 남편은 10덕이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완전 오타쿠야. 그래서 페인이지, 페인. 예, 그래서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교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나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해. 나보다는 이건 뜻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래도 두 개인데. 나보다는 이래도 두 개예요. 나보다는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일 수도 있겠네. 이건 보조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모호성의 문제 말이에요. 자, 또 경찰직 얘기 또 할게요.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뜻이 하나예요, 두 개요?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일 것 같아요? 것이라는 의존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서 그래요. 것, 너무 넓어요. 것이 동작인지 아니면은 상황인지가 모호해요. 잘 보세요. 그가 걸음을 걷는 동작이 이상해.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해. 쟤 다쳤나 봐. 걸음을 걷는 게 좀 이상한데? 이런 뜻도 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걸음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그 상황 자체가. 쟤 원래 못 걷잖아.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 걸음을 걸을 수 있다니. 걸음을 걷는 게 이상해. 걸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문장들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보통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는 동음이어 두 개가 있죠. 용서, 똘레랑스, 관용적 태도라는 그 용서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래서 국어에서의 관용적 표현이 서양에서는 관용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서양에서의 흔히 말하는 이디엄, 수거라고 하는 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만나 C라는 뜻으로 쓰이면, 새로운 뜻으로 쓰이면 관용적 표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지랖이 넓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전적으로 오지랖, 우도새 앞자락이 넓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뜻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마치 합성어 중에는 융합합성어라고 했던 거 있죠. 그런 게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2권에 가서 어휘편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만 아시면 돼요. 기출문제 이런 사례가 보여요. 그는 물 건너온 범처럼 맹활약을 했다. 맞아요, 틀려요? 물 건너온 범처럼 맹활약을 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관용적 표현이라서 그래요. 물 건너온 범이라는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 건너온 범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호랑이의 맹활약은 좋을 것 같지만 물을 건너왔으니 호랑이는 맹수, 밀림에 사는 맹수가 물을 건너왔으니 가죽이 얼마나 축 처졌겠어요. 무거웠겠죠. 그래서 한풀 꺾인 사람 또는 힘이 없는 사람 이런 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용적 표현. 근데 그 예문에 안 맞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관용적 표현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참고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속담하고는 약간 다르죠. 속담은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대로 해석하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속담이에요. 관용적 표현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원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또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대충은 알지만 딴죽 걸다 이런 말은 대충 알죠. 딴죽 걸다. 딴죽이 뭔지 알아야 딴죽 걸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확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딴죽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말하는 딴죽이라는 게 뭐예요? 딴죽. 씨름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 그 기술을 딴죽이라고 해요. 잘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딴죽을 걸었네 이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래서 회방을 놓다, 방해하다. 그래서 이것이 딴죽 걸다와 함께 최근에 추가된 표준어 딴지 걸다라는 걸 추가 표준어로 본 거예요.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딴지라는 말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엊그제 경찰직에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속담 중에 이런 건 있었네요. 씻은 배추 줄기처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속담이에요. 씻은 배추 줄기 같다. 속담은 그대로 읽으라 해석하라고 했어요. 씻은 배추 줄기. 어떤 느낌이 들죠? 씻은 배추 줄기. 모르겠죠. 속담도 민간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려오는 개념이거든요. 씻은 배추 줄기처럼. 이게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은 씻은 배추 줄기 같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모르겠죠.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씻은 배추 줄기라는 게 막 흐물흐물해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다 그런 뜻이래요. 얼굴이 하얗고 키가 좀 훤칠한 큰 그런 사람을 씻은 배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대. 관용적이나 속담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의미를 하나라도 더 빨리 파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 소설을 쓰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잉여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잉여. 그런데 남을 남을 여라고 하는 남는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중복된 표현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알다시피 중복되었다는 것은 왜 중복돼요? 고유어와 한자어가 나란히 왔을 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가 취약한 학생들은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일단 먼저 외워둘만 하죠. 잘 알지만 역전압, 2년 전 국가직 문제죠.